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 그런지 정말 증시가 메롱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그렇게 길게 가는 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갑자기 1% 넘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옆 나라 캐나다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깜짝 놀라면서 주식을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성장주를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장주 위주의 하락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이제는 빅테크 시대다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금리 인상을 멈췄던 캐나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이번 달 FOMC에서 금리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야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왔다는 거겠죠. 다만 이러한 변동성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FOMC도 코앞이기 때문에 캐나다 말 금리 인상 소식은 오늘 하루짜리였다고 볼 수 있고 어차피 이번 FOMC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거기서 깔끔하게 좋은 이야기만 나온다면 또 나스닥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우리는 금리 낮출 건데, 자,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조만간 예금 금리를 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국영 언론이 전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불안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복이 더디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중국도 버티지 못한 건지 경기 부양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좋을까요? 방금 전에 봤다시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성장주가 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반대로 중국은 금리를 낮춘다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성장주가 좋아질 확률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관련 ETF나 아니면 종목에 투자하신다면 중국에 있는 빅테크 이쪽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겠죠. 나중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 후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면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는데 빅테크가 또 올랐다라는 확신이 또 든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한국도 이제 금리를 낮출 시기가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많이 하락했던 빅테크 기업들 그 친구들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크라 댐 붕괴 또 식량주가 들썩들썩 지금 오크라 헤르손 지역에서 댐이 붕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로 인해 약 42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2년에서 3년간 농업을 할 수 없을 것 이런 예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42만 헥타르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서울시의 7배 면적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밀 선물이 또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오늘 우리나라도 장 또 애매하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사료 비료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역대급 더위, 역대급 폭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식량 관련주는 계속 들썩들썩할 가능성이 높겠죠.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보는 그런 방식의 투자 방법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러한 소식도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흑해 고물 협정 협상을 또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되진 않았죠. 이번에 또 다시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사우디 우리는 친구 친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미국이 나름 급하긴 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참고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쪽은 사우디랑 친구 친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바이든은 과거 카슈크지 사건 때 빈살만을 살인자라고 부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척을 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조금 급하긴 급했다는 거겠죠. 먼저 손을 이렇게 내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이 왜 사우디를 원하나 봤더니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인플레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유가가 또 지 맘대로 움직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조금은 불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 안정의 목표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치, 국제 이쪽을 보면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보조금 다 받는다. 이때까지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았네요. 모델 3 전 차종이 보조금 전액을 받는다는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부터 모델 3는 토요타 캠리보다 더 싼 자동차가 되는 모습이며, 당연히 테슬라 주주분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꼼수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보조금 대상 추가 이유에 대해서 모델 3가 왜 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모델 3는 중국 CATL사의 LFP 배터리를 사용해 왔는데 여기서 뭐 어떠한 변화를 좀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문 하나를 보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아마도 이 배터리 팩을 중국에서 다 조립까지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만들고 미국에서 뭐 마저 조립하는 그러한 꼼수를 쓴 게 아니냐 요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를 만약에 곧 사려고 하셨다면 빨리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무려 5년 동안 지속되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6개월씩 연장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5년이나 연장되었나 봤더니 그동안 엄청난 일이 많았죠. 전 세계 전염병도 있었고 전쟁까지 터지고 그 와중에 엄청난 인플레도 동시에 있었고 등등등, 이러한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5년 연장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제 없어진다고 하며 3.5%로 인하되었던 세금이 5%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그런데 이 1.5%만 하더라도 꽤나 금액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증시는 좋은데 개미는 무관심. 코스피가 연일 연중 최고점을 갱신하고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요. 또한 옆나라도 33년 만에 최고점을 찍고 있으며 미국 애플도 역사적 신고점을 찍고 있는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의 분위기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고 합니다. 동학개미 운동까지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최근 들어 증시가 좋은데 이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 지수가 오른 건 팩트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왔죠. 하지만 이 와중에 큰 돈을 번 기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대형주 위주의 장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 한 달 정도 열렸는데 그 수혜를 우리가 전부 다 보진 못했다는 거겠죠. 게다가 아직까지도 주식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탈탈 털린 바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렇게 올랐지만 어차피 다시 떨어질 거, 야 많이 올랐네 이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거래대금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에 보다시피 거래량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탁금도 다시 소폭 쪼그라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 증시가 오르든 말든 아직까지는 관심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는 나름 좋은데 네카오는 어떡하죠? 자, 요즘 삼전은 나름 회복을 해서 7만전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저점에서 물을 탔다면은 본전 정도까지는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물은 3개죠. 하나는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그런데 이 2개가 여전히 회복할 건덕지도 보이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네요. 자, NH투자증권에 의하면은 지금 네카오의 손실 투자자 비율은 무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물려있다는 소리니까 사실상 뭐 다 물려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옆 사람한테 혹시 네이버 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혹시 네이버 들고 있는데 그거 물려있죠? 라고 묻는 거와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조금 주가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삼전이 회복했던 것처럼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도 회복은 하긴 할 건데, 이거 지금이라도 물을 타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르려면은 이 2가지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확실히 멈추는 신호. 최근 들어 미국 빅테크가 좋았던 이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금리 인상이 멈출 것 같은 그 기대가 그것 때문에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주가가 다시 전 고점을 향해서 쭉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거기서 또 새로운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AI가 관련된 혹은 뭐 제3 그런 것들에 관련된 신사업 성장 기대감이 또다시 터져 나오며 말 그대로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장밋빛 미래가 다시 또 나와야지 그때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염원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상황은 좀 많이 암울한 상황이구나, 아직까지 낙관하기는 좀 어렵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보통 증권사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 목표가까지 바로 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들의 평균 평단가보다 낮은 수준이라 쉽지 않은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AI 위크 개최. 구글이 한국 정부와 함께 다음 달에 인공지능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AI 전문가들이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만 이 행사를 보면서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에 네이버 클로버 X를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마음이 당연히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구글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앞으로 AI 시대가 왔을 때 네이버, 카카오 혹은 아니면 제3의 기업도 좋으니까 한국 기업이 한국 시장만큼은 꽤나 많이 잡고 있는 지금 네카오 정도의 점유율을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업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노력,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꼭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유튜브 뮤직. 국내 음악 앱 시장 1위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유튜브 뮤직이죠. 4월 기준 유튜브 뮤직 사용자는 521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년 4월에는 400만 명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121만 명이나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그 사이에 2위 앱 멜론도 사용자 수는 증가했지만 9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사실상 뭐 또이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얘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은 그냥 유튜브 프리미엄 하면은 당연히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보고 유튜브 뮤직의 전성시대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당연히 1등은 1등이고 유튜브 뮤직을 쓰고 있는데 멜론까지 동시에 결제해서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1등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가면 갈수록 결국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에 소정 플랫폼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겠구나, 이거는 뭐 당연한 수준이구나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에 봤던 네카오, 야, 그 친구들 진짜 큰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XR 시대 무조건 열립니다. 애플이 가격 논란이 있긴 하지만 MR 헤드셋을 보여줬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애플만 신경 쓰는 시장이 아니라 삼성도 구글, 퀄컴과 힘을 합쳐 이쪽에 뛰어드는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죠. 올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올 초 로봇주가 달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왜 달렸나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대기업의 투자 소식이 불씨를 당겼던 걸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이쪽을 딱 보면은 XR 관련 기업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거는, 야, 이거는 투자자로서의 실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짧게 볼 시장도 아닙니다. 그냥 뭐 한 달 먹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겠죠. 마치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했던 시장, 이제 전기차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와, 대박 전기차다 이렇게 말했던 그 시절이 있죠. 그거랑 지금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 어떤 시장이 개척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새로운 시대에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0명 중 3명은 비출산. 상속증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만 25세에서 39세 저 길이 또 포함되고 있죠. 남녀 10명 중 3명이 아이를 낳지 않을 것,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막상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의지를 보면 무려 30%가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딩크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겠죠. 특히 남자보다 여성의 의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여성은 50% 이상이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며, 남성 같은 경우는 어린 남성은 아이 놔야죠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데 또 남성도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출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되게 현실적이네요. 30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만약에 독립이 늦어졌을 때 내가 70대까지 그 친구를 키워야 되는 그 친구를 키워야 되는데, 야, 이거 노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부담감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요즘 딩크족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결혼은 하되 애는 안 낳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남성 같은 경우는 과도한 육아 비용이 부담된다 이렇게 말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일과 육아의 병행 이게 너무나 힘들다 이러한 이유를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겠죠. 이러한 비출산, 딩크족만 늘어난 게 아니라 비혼까지 선택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혼 10명 중 4명이 아예 난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 안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 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집 마련 부담, 그 다음에 결혼 비용 부담, 결국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도 표전이 뜬다. 요즘 투자들의 고민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하려고 움직이는 2차전지. 아니야. 이건 좀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이제부터 대세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민을 싹 날려줄 투자처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건 바로 정말 심플하네요. 반도체를 본업으로 하는 기업인데 나름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 전지에 뛰어드는 퓨전 기업이 요즘 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있는가? 신성 ENG, 동진 세미캠, 코인테크, 한솔케미칼, SFA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니까 기름들도 관심이 있다면은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다, 짬짜면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위 기업들을 한번 먼저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주가 흐름이 좋은 공통점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26일부터 공모주 개선안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공모주 개선안으로 오는 26일 이후 상장하는 주식들은 따상이 없어지죠. 그렇다면 그 대신에 뭐가 오나 봤더니 공모가를 기준으로 따따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에서 400%까지 가격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만원이면 4만원까지 그날 당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 오늘 또 마녀 공장이 증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장 막판에 따상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따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고 따따블이라고 될까요? 어쨌든 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 400% 오르는 그런 기업을 찾기는 쉽지는 않겠죠. 다음입니다. LCC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LCC사들의 이벤트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서울은 16일까지 일본 전 노선에 대한 특가 항공권을 선착순 판매한다고 하며 유료할증료, 공항시설료 포함 도쿄는 8.6만원, 오사카는 6.4만원에 모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은 사이판 특가항공을 13만 8천원, 그리고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권 9,900원 이러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펫 호텔이 인기라고 하네요. 방금 전에 봤다시피 요즘 딩크족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또 둘이 살다 보면 좀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기릿과 히릿도 이렇게 따상이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 아니고 이제 따상이 사진 또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따상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 휴가철에 어디 놀러를 가야 되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못 가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급부로 강아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카페 아니면 또 호텔 이런 것들이 인기라고 하네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며 펫 동반 객실이 있는 호텔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소노펫이라고 불리는 소노호텔앤리조트는 7말 8초 펫 전용 객실이 90% 이상 이미 마감이 되었고 켄싱턴 호텔도 100여 개의 펫 전용 객실을 운영하는데 이미 두세 달치 예약은 모두 마감된 바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펫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호텔의 새로운 큰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페팸족. 특히 이러한 페팸족은 강아지만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조금 더 돈 내는 건 괜찮다.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산업이 이러한 페팸족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역시 개팔자가 상팔자.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제주도는 인구 감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주도 한 달 살이, 1년 살이 유행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사라지게 되면서 제주도 인구가 다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주도 이주 열풍으로 인구가 빠르게 상승했었는데 그런데 올해 5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67만 명으로 5개월 만에 1,100명이나 줄었다고 하네요. 특히 누가 많이 줄었나 봤더니 20대에서 40대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또한 작년 출생아 수는 3,600명인데 사망자는 4,800명으로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농막 사용 금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불평이 코로나 때 많이 늘어난 농막족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막 규제가 새로 생기는데 그 안에서 농막 내 휴식 공간은 4분의 1 이하야 되며
야간 취침을 금지한다 이러한 규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또한 현재는 농막을 농지 면적이랑 상관없이 그냥 작은 농막은 지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의 크기도 제한된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농막 그냥 별장처럼 쓰지 마세요 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규제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농막을 별장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 가로 열고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가로 닫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낼 건 내던지 아니면 농막은 농막처럼 사용하자 이렇게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예금자 보완도 이어. 자, 예금자 보완도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꽤나 많이 늘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기존 5천만 원을 2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예금자 보완도는 지난 2001년에 2천에서 5천으로 상향한 후 지속적으로 제자리인 상황인데요. GDP가 증가한 만큼 그 한도도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예금자 보완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금융사들이 예보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 인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인하되거나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결국은 우리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